물량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저 사진은 뭐 묘지 같아요. 영국의 첨단 기술하고 접목이 되니까 이때부터 미국의 신형 무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의 항모 기동 부대가 본격적으로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에는 바로 SX급 항공모함이 섭니다. SX급은 대전 중에 단 한 척도 잃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다. 미국으로서는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엔 완전 고용까지도 되는 실업자가 거의 없는. 대공황에서 한번 다 잃고 유지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시 동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니미츠의 조율 아래 어렵게 합의된 미국의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 메가더 따로, 니미츠 따로 요렇게 하면 사실은 전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논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드넓은 태평양에서 네. 도대체 일본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육군과 해군이 있는데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되고 결국에는 이원화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되죠. 근데 이제 말씀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전력을 분산했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분산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만큼의 전력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해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일본에게 더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전 좋아하는 일본은 오히려 한 군데로 오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럼 미국이 그 생각을 하고 나눈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뭐 원래는 해군과 육군의 전략적인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생각 자체가 다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각 해군과 육군의 스스로의 우리 전공을 더 빛내야 되는 욕심이 있었는데, 아까 어니스트 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니스트 킹은 확실하게 이 일본의 약점을 딱 그 명석한 두뇌로 파악을 한 겁니다. 계속 저희가 초반에 얘기 나왔듯이 일본의 생명선은 남방자원이다. 남방자원을 끌어오는 이 수송로를 차단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난다. 근데 일본 전체 이제 경제 핵심적인 C 라인은 바로 필리핀에서 대만, 오키나와를 잇는 요 일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러 저 뉴기니와 필리핀을 먹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우리 이제 강력한 항모 기동 부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들 한꺼번에 몰고 가서 대만을 쳐버리자. 대만 그쪽 라인을 끊어버리면은 더 이상 중요한 전략 물자를 공급받을 수가 없고 금방 손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핵심 좀 그림을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메가더 같은 경우에 남서태평양 지역군 사령부 같은 경우는 메가더는 이제 I shall return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뉴기니에서 이제 올라와서 민다나오를 거쳐서 네네.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필리핀을 일본이 이제 대동맥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있는 곳이라고 여겼고 전략적으로는 특히 메가더가 이제 본인이 베트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필리핀을 삼고 이제 필리핀을 발판 삼아서 그 일본 본토를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딱 올라가면서 네. 이제 미국에서도 타이어 생산 가능하게 만들고 네. 근데 이제 니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해군 위주의 작전이 되다 네. 보니까 이제 중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즉 중부 태평양 섬들을 점령을 해 나가면서 일본 함대의 어떤 활동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향하거나 혹은 이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했죠. 비록 이제 어니스트 킹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대만까지도 직공하는 과감한 그런 것도 세웠지만 니미츠는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한 거죠. 그 심선영님이나 샤를 기자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굉장히 효율적이었을까요? 미군 입장에서는 전력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43년 후반부터는 엄청난 전력이 쏟아지면은 굳이 미국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게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부 태평양을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오히려 전력이 그 일본에 있는 여러 섬들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항공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바다로만 공격하면 해군이 고립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분명히 어떤 적의 허를 찌르는 큰 성과를 가지고 오고 더 적은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근데 미국은 자원이 충분하고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육지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메가더 주장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관적으로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니스트 킹의 이 주장이 사실은 정통을 때린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메가더가 그렇게 저걸 주장하는 게 그렇다고 허황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섬 지역을 갖다가 일본 육군이 절대 국방권을 설정하는 즈음에서 굉장히 증원을 많이 합니다. 만주에서도 관동군에서도 차출하고 일본 본토에 있던 부대들 다 그쪽에 이제 박으면서 얘네들에 대한 방어 체제 갖다 굉장히 완강하게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를 공격할 해병대 전투력이 아직도 못 믿어온 겁니다. 과달카나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육군 지휘관들 보기에는 과연 쟤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고 메가더 입장에서는 필리핀은 내가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게릴라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대동아 공영권의 허상을 깨우치면서 아 이거 일본 미국보다 별로 안 좋아. 미국이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게릴라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정보망들이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만 하면 거기서 응원을 해서 같이 들고 일어나줄 부대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메가더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훨씬 줄이고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해군이 대만을 먼저 공격한다. 대만은 아시다시피 일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지 우호적이죠.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와 굉장히 대하는 정서가 다르듯이 야 대만은 그렇게 오랜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성 지역인데 이들이 거길 가서 한꺼번에 거길 먹겠다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거 굉장히 위험해. 그리고 거기 일본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진짜 결전병기 숨겨놨으면 어떡해. 그거에 대한 대비는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 측면에선 메가더의 이야기도 합리적인 측면이 지금 있죠. 심소롱하고 최 박사님이 두 명이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은 메가더가 맞다라고 지금 투표 지지를 주셨습니다. 박 원장님은 어떻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논문 제목이 War on Papers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냥 받는 정보만 받고, 그럼 베트남에서 왜 졌냐? 했더니 아 이게 그쪽에서 정보가 맨날 승리했다고 올라오니까 그 페이퍼들 가지고 작전하다 보니까 실패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제가 일단 그림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인 거는 이 퀘벡 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일본을 결국은 공세전을 통해 가지고 이걸 끊어버리고 걔네들이 거기서 지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는 저는 끊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 대만 얘기를 하셨지만 대만이 지금은 사실 식민지 시기에 대한 향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45년에 대만도 해방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 사람들이 비교를 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야 이전에 포르투갈 식민지였을 때, 그 다음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국민당이 들어왔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일본 때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거지. 그때 인프라를 다 깔아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시대 때는 저는 대만은 그렇게 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는 저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각의 섬들의 이 위치가 길이가 너무 길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저거를 종이 위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선은 너무 아름다운 선이에요. 끊을 수 있는. 근데 섬 간에 이게 길어지면 사실 미국도 보급로의 문제는 생기거든요. 스틸 저는 니미츠 쪽으로 한 표를 주겠습니다. 저 2대1입니다. 이시영 기자님. 저도 해군 쪽이 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저는 일단 대만하고 한 군데 더, 사이판. 즉 사이판하고 대만 이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폭격기를 날릴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고 대만을 점령했을 때에는 한 번에 동맥을 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 필리핀에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길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맨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기 덩이를 끝에서부터 올라간다? 고기를 요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고기를 일단 반으로 갈라놓으면요. 얼음도 반으로 갈라놓으면 훨씬 빨리 녹거든요. 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위험 부담은 있지만 중앙 돌파를 해서 대동맥을 끊어버리는 전술이 훨씬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소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많이 힌트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전력이 있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전력이 있으면 위험 부담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나가는 방법도 좋지만 일단은 전 전쟁이라는 건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전력이 그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결과적으로 루즈벨트는 둘 다 하게 허용을 해줬으니까 현명한 선택을 한 거네요. 난 둘 다 이렇게. 역전다방의 시선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미츠의 중부태평양 공세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 텐데, 니미츠의 첫 번째 전투 바로 타라와 전투인데요. 브리핑 준비됐습니까?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난 요것만 나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예. 타라와로 따라와. 네, 가시죠. 네, 왜요? 화나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네. 타라와. 가시죠. 일단 43년 11월에 니미츠가 이끄는 미태평양 해역군의 진격이 이제 길버트 제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라와는 이제 길버트 섬에 있는 하나의 또 환초인데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네, 저기 앞에 또 산호초들이 다 깔려 있죠. 산호초하고 암초가 곳곳에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저기 타라와에서도 보면 지금 남타라와 보이시죠? 그래서 네. 저쪽에 왼쪽으로 서쪽으로 좀 더 끝에 가보면 이제 베티오 섬이라는 아주 작은 또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섬은 이제 그 환초의 중심지인데 한 길이가 한 3km쯤 되고 폭이 한 1km쯤 되는 대단히 작은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저 섬을 이제 점령하려고 그 오 상륙군단 울부짖는 미치광이 예, 홀랜드 스미스가 이끄는 상륙군단 에하의 해병 2사단이 이제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됐고 여기서는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육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병대와 해병대 싸움인 거죠. 오. 이거 일종의 드림 매치인데. 드림 매치죠. 근데 전력이 워낙 일본군이 딸립니다. 일단 병력이 2,500명 정도에 한 노무자가 2,500명에서 총 5,000명 정도가 지키고 있던 이런 섬이고 여기서 이제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4일 정도의 그냥 쉬운 전투가 아니라 혈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이끄는 오함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한 3시간 좀 넘게 엄청난 양의 함포 사격, 그다음에 함재기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한 게 여기서는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근데 그 조그만 섬에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혈전이 되고 말죠. 그렇게 포격을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의 함포 사격과 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화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FET라고 상륙작감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동원이 되는데 사실 양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처음 이제 1, 2, 3제파까지만 쓰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8시 한 25분 정도부터 이제 제파들이 차례로 출발선을 통과해서 이제 섬으로 상륙을 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해안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이제 산호초에 도달을 하는데 이 산호초를 넘으면서부터 일본군의 이제 기총 소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상륙 장갑차를 타고 있었지만 이 천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또 병력이 피해를 입게 됐고 약 한 10시까지 LVT를 탔던 그 병력이 한 1,000명 정도가 해안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패는 이 최초의 상륙한 부대가 추가 병력이 올 때까지 얼마만큼 그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느냐의 성패가 달립니다. 그래서 얘들이 밀려나 버리면 끝이에요. 그치, 그럼 바닷가 뒤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쨌든 후방 부대들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후방 부대들이 오는 게 힘들었어요. 왜요? 이미 상륙작감차를 다 썼고 이제 주정을 타고 오잖아요. 상륙 주정을. 네. 주정을 타고 오는데 하필 그 시간대 수심이 그 주정이 산호초를 넘게 너무 수심이 낮았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LBT를 병력들을 내줬으니까 다시 저쪽으로 보내서 태워야지 하면서 가는 도중에 또 LBT가 엄청나게 박살이 났고 결국 주정에서 내린 병력들은 결국에는 이제 걸어서 1km의 그 거리를 걸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찰박찰박하면서 그렇죠. 그 네. 모래 해변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게 됐고 포기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항상 이제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정신 차리고 이끌어 주느냐 안 이끌어 주느냐 가장 큰 차이인데 사파로 상륙했던 이제 2연대 3대대 L중대장이었던 이제 라이언 소령 같은 경우는 라이언이요? 다른 부대들이 지휘관을 다 잃었잖아요. 네네. 야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다 나 따라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다른 중대까지 다 이끌고 상륙 가감하게 돌진을 하고 또 이제 8연대 1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우 소령은 주정에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딱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네. 철벅철벅하면서? 아니 그냥 배 탈 때부터 주정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야 봐, 야 나 못 맞히잖아. 겁먹지 마. 야, 이거는 메가더 전법인데. 네. 제일 먼저 탁 내려가지고 잽들은 날 맞추지 못해. 다 따라와. 두려운데도 지휘관이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더십 그리고 개개인의 해병대의 어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추가 병력들이 정오까지 거의 이제 해안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듣고 보면 지휘관이 얼마나
흥분을 통제하냐, 혹은 공포를 통제하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연기죠, 그게.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 생각보다는 일본군의 방어 진지가 견고했어요. 바리케이트로 예. 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 상륙 주정. 네. 원래는 LCVP라고 해서 왜 우리가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그 상륙정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예. 툭 열리면 그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산호초잖아요. 곳곳에 암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상륙 돌격 장갑차를 했는데 돌격 장갑차 투입하기 전에 이미 돌격 장갑차에 방어 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갑이 너무 얇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철판을 막 대요. 철판을 다 댔어요. 그래서 맞겠지 하고 갔어요. 웬걸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많은 상륙 돌격 장갑차가 피해를 입었고 또 하나 여기에 투입된 게 125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상륙 병력을 다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했던 그 LCVP도 같이 와요. 근데 LCVP는 저쪽 500m 혹은 1km 밖에서 멈춰서 거기다 병력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 돌격 장갑차가 교두보를 확보하러 갔다가 무슨 무전을 듣냐? 야, 셔틀해. 왔다 갔다 하는. 셔틀 해야 된다. 너는 올라가지 말고 애들 날라. 애들 셔틀 해야 된다. 셔틀 하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어찌됐든 이렇게 하고 결국은 천신만고 그때 미해병대가 상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싱거운 첩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미국의 주력 전차 M4 셔먼 2대가 다 뚫었습니다. 끝났어요. 라고 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이시카와 대제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시카와는 전대요. 야, 이시카와. 이게 사실 일본군 하면 믿음의 군대지 않습니까? 그쵸?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끝까지 믿어버리는 군대예요. 이때도 일본군은 뭘 믿었냐? 미군이 오면 미군의 전차는 분명히 M3 전차일 것이다. 경전차일 것이다. 근데 일본군이 처음 보는 마치 공룡과 같은 전차가 나오는 겁니다. 저게 뭐야? M4 셔먼이었어요. 원래 요 대대에 총 14대의 M4 셔먼이 배치가 됐고 첫 번째 상륙에 6대가 왔어요. 근데 4대가 섬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군 공격받고 가라앉았어요, 상륙주전. 그래서 2대만 왔어요. 그 2대 중에 한 대도 일본군 대전차포 공격으로 포신 있죠? 네. 포신이 못 쓰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포를 못 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총밖에 못 쓰는 상태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전차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밀자. 일단 밀어보자. 일단 가자. 예. 37mm 대전차포를 일본군이 격렬하게 셔먼 전차에다 날립니다. 팅팅팅 다 튕겨나갑니다. 그러면서 포를 쓸 수 없었던 셔먼 전차도 일본군 대전차포 진지를 들어가서 뭉개버립니다. 다. 그냥 밟고 예, 다니는 거야. 다 싸그리 뭉개버려요. 싸그리 뭉개고 나중에 해치 열고 끝났어요. 이렇게 된 상황. 이게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틀 차에 그 서쪽에 있는 교두보를 다 장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일본군의 치열한 어떤 저항이 이어집니다. 뭐 토치카, 참호, 뭐 장애물 등등을 뭐 활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미군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한 3,500명 정도가 사상자를 냈거든요. 방어 라인에 노무자를 빼면 2,500명밖에 없는 섬에서 그렇죠. 미군 피해가 3,500명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병력의 한 20% 정도가 손상이 났고, 이때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걸 집중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The Bloody Beaches of Tarawa, 피로 물드는 타라와 해변. 그래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고 의회에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할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다행히 이제 좀 이후에 이제 피해가 뭐 그 정도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언론의 보도가 워낙 선정적이다. 뭐 이런 여론들도 일기 시작하면서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니미츠가 여기서 자신감을 좀 상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미츠가 전투 끝나고 직접 갔거든요. 네네. 가서 현장을 목격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하들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진짜 분산해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메가더 계획대로 6인이 민다더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니스티 킹이 제지를 하죠. 어니스키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뭔 소리냐? 원래 합참대로 계획대로 가자, 두 측으로 가자. 네 말대로 하면 육군이 전쟁 주도해. 너 그거 원해? 때마침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셜 제도는 성공적으로 해병대가 차지를 했고 해군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겨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가는 걸로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타라가 니미츠에게 줬던 충격은 대단히 컸던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문으로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저요. 직접 들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저요. 네. 예. 네. 제가 뭐 그 40년대 영화도 직접 봤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직관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회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피해가 컸거든요. 이게 사망자만 하더라도 이 미국은 그다음에 일본군 거기다가 여기 또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노무자로 끌려갔던 강제징용당했던 한국 사람까지 해가지고 6,400명이 여기서 죽은 겁니다. 굉장히 작은 섬인데 엄청나게 죽은 거죠. 뭐 여기서 그 미군 피해도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청문회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쟁들이 오고 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의 오류냐 아니면 비행위의 오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어떤 철로가 있는데 철로 갈라지는 데가 있는데 이 갈라지는 거를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중간에서 기차를 일로 보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래 기차 방향대로 놔두면 5명이 죽는데 이 방향을 바꾸면 1명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5명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막상 이 레버를 당긴 사람은 내가 안 당겼으면 저 한 사람은 안 죽는 건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과연 이 작전이라는 게 이게 올바른 작전이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어야 된다라는 쪽하고 이 작전을 해서는 안 됐던 작전이었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 사실 지금 이 심소령님께서 브리핑을 했던 거를 보면 굉장히 약간 좀 저는 허술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 할 때는 조수가 안만의 차까지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거의 지금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 언론이 상륙작전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다. 전혀 상륙작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언론인들이 이걸 봤었을 때 엄청난 피해였기 때문에 대단히 선정적인 기사를 썼었고, 두 번째 뭐냐면은 타라와의 상륙작전의 교훈이 노르만디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디디 전차라고 해서 뭐 전차를 어떻게 뭐 부력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게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피해가 컸잖아요. 많은 군 지휘관들, 그다음에 작전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륙작전은 작전 중에서 가장 치졸한 작전이라고 해요. 왜 치졸한 작전이냐? 첫 번째 상륙하는 제1파는 적의 탄약을 소모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실제로 노르만디에서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잖아요. 오마 비치. 네, 오마하 비치에서. 근데 2시간 만에 독일군이 탄약을 다 써요. 그래서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교한 작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파에서 상륙하는 부대는 어쩔 수 없이 총알바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많은 그 작전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이건 대단히 치졸한 작전 중에 하나가 상륙작전이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이라는 게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감안해야 되지만, 이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선택의 문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은 또 그 철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희생이 얼마나 컸냐면 미치광이라고 불리웠던 그 그렇죠. 도살자. 홀랜드 스미스도 타라와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섬은 아니다. 네. 라고. 그러니까 홀랜드가 직접 그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요. 이게 하는 게 맞았었는가. 굉장히 큰 환멸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죠, 거기서. 자, 일단은 굉장히 타격을 입은, 충격을 받은 미국입니다. 이제 이후에 니미츠의 공세 루트를 보면 일본 연합함대 근거지인 트루크란초,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선택은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 방금 타라와 공세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길버트 마샬 전역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걸 수행을 하니까 바로 이제 트루크란초 목전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럼 아까 해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했었죠? 바로 제트 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었죠. 일본 제트 작전. 이 지역으로 미 해군 함대가 출몰하면은 연합함대의 전력을 모아서 박살내겠다, 그렇죠. 결전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왜? 그것이 바로 역시 정보의 힘이 나옵니다. 일본 함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함대가 어디로 어느 시점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여러 가지 통신 감청을 하고 다양한 정보 분석을 해봐도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이 이 지역을 갖다가 슬슬 두들겨 보기 시작할 때 미군이 드디어 왔다, 미 해군이 왔다 해서 연합함대가 총 출격을 합니다. 제트작전 발동해갖고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허탕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허탕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연료가 떨어져 버렸어요. 연료 부족에 시달려요. 이 트루크완추라는 곳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태평양 한가운데 다 저 남방지대와 일본으로부터 연료를 수송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함대가 소모하는 연료라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한 번 출격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가 소모가 되는데 이걸 두 번 허탕을 치니까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이 탱크들이. 근데 이 당시에 이미 보급로가 큰 교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짜 본대가 이 마샬 제도와 길버트 제도 나타났을 때는 출격을 할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정을 이걸 못해요. 예상을 하고 두들긴 거예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냥 두들겨 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일본이 거기서 이런 큰 삽질을 저지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제트 작전이 다 꼬여버린 겁니다. 이미 제트 작전에 설정해놨던 요격대 안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네. 여기 마샬 제도가 점령이 됨으로써 트루크완초가 공격 사정권 내에 들어왔고 또 결전을 치르려면은 이 기지 항공대의 도움이 필요한데 공군 기지들이 다 털려버림으로써 여기서 출격할 비행기들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항모 부대들은 아직 얘네들 내보낼 시기가 아니다. 조금 더 전력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제1항공함대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함대는 이제 고가미니치 장관은 트루크완초에서 제트 작전하는 건 무리다. 퇴각하면서 44년 2월에 이 트루크완초에서 팔라우 쪽으로 근거지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미군은 바로 이때부터 트루크완초에 대한 집중적인 공습을 개시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큰 실책이 저질러집니다. 어느 쪽에 실추요? 일본군의 역시 실책이 벌어지죠. 일본군이 주력 해군 함정들은 팔라우로 퇴각을 했는데 아직 여기 그래도 수비 병력은 남겨놓고 있었어요. 해군 항공대 기지도 아직 운영 중이었고 그래도 남아있는 수비 병력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끌고 가지 않은 중요한 자원이 바로 수송선들이었어요. 수송선이 아직 이 지역에 30척 정도가 남아있는데 드디어 1944년 2월 미군의 대공습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이 수송선 30척이 다 침몰당합니다. 전부? 네, 이게 약 적재 양용으로 따지면 약 20만 총톤 정도 되는데 이 20만 총톤이 얼마나 거대한 양이냐면은 일본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수송선 용량이 600만 톤 정도 있어요. 600만 총톤. 그 중에 이걸 셋으로 갈라갖고 3분의 1은 육군이 쓰고 3분의 1은 해군이 쓰고 3분의 1은 민간이 썼는데 당연히 해군은 해군 작전을 쫓아다녔으니까 제일 좋은 수송선들을 골라서 갖고 있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그 양의 10분의 1, 이미 그 전에 많은 양들이 격침당해서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20만 톤이나 이제 여기서 빠져버리니까 남태평양 섬들에 남아있는 수비부대에게 보급할 보급선들이 부족해진 겁니다. 물과 음식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군함보다도 더 알토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정말 보급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이 수송선들을 적시에 빨리 그렇죠. 피신을 시켰어야 되는데 주력 함대만 물러나고 이걸 다 미군 공군 밥으로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일본군의 특징, 오로지 전투하는 부대, 오로지 싸우는 걔네들한테만 집중을 하고 이른바 치중병이라고 하죠. 보급 부대에 대한 그 교리가 없다시피 해요, 일본. 미국은 의도치 않게 일본을 말라 죽이게 되죠. 트루크완초 이걸 또 수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이 사실 일본도 공세가 임박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찰기들이 계속 뜨고 심상치 않은 징조가 나고 또 무선 감청을 통해서 뭔가 지금 공격 준비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계기도 계속 띄우고 딱 공습하기 전날에 이거 지금 뭔가 저쪽에서 발동을 내린 것 같다, 작전 발령을 내린 것 같다고 해서 전군 비상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비부대가 그리고 모든 이 제도센들이 다 출격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 안 와요. 안 와갖고 뭐야 또 호탕 친 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다 해제, 경보 해제하고
평시와 다를 바 없이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들이닥친 겁니다. 다음 날. 항상 꼭 그렇더라고요. 아니 공포 영화 미장센 같은 느낌이야. 빵 이런 느낌이잖아 맨날. 그나마 다행히 일본이 이때는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 30분 전에 레이더에 나타나니까 그럼 막 새카맣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발동을 걸어서 다시 비상해갖고 제독이 출격했는데 새벽 6시에 들이닥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정사들이 경계가 풀린 상황에서 갑자기 탑승해서 가려니까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온 겁니다. 위에서 온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고도 싸움에서 져갖고 내리꽂는 미군 전투기에 의해서 수많은 제로센들이 그대로 격추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공습으로 인해서 이 트루크완초는 쑥대밭이 되죠. 이게 참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델놈델이라는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치 않게 그냥 정찰병력 보냈다가 깜짝 놀란 일본 해군이 연료 다 써가면서 방어하러 나왔다가 예. 무너지고 막. 당시에 일본군이 정찰기를 내보내긴 했는데 미군 기준으로 보면 100분의 1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찰기를 충분히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정찰을 하려면 거의 24시간 정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은 매뉴얼을 따라가는 아주 정규적인 군대인데 다시 작전 매뉴얼을 짜야 되는데 이 시간 될까 모르겠어요. 팔라우도 퇴각한 고가미네시 장관은 그래도 제트작전의 미련을 못 버려서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절대 국방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딱 그 길목이기 때문에 신제트작전을 세웁니다. 아, 그놈의 제트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아직도 점감 유격을 하겠다. 다만 좀 더 뒤에서, 좀 더 우린 후퇴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의 대결전의 서막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해죠. 그 당시에는 개정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지라고 안 하고 지작전 개정안. 개정안. 네, 그게 개정 제트 작전의 체계입니까? 이 마리아나 해전 전체적인데 작전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서. 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공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아니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거 뭐 있어서 때마침. 네. 이거 한국말이 아닌 책인 것 같아요. 일본어로 된 책인데요. 공간전사입니다. 네. 최 박사님 이거 파일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 그 백팩에다가 등산용 가방에다가 막 20권 사서 가져왔는데 다 다운받아서 파일로. 첨단을 달리시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거니까요. 네. 지금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정 제트 작전, 신 제트 작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가는 작전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까? 미국은 사실 이제 마리아나를 공격한다는 거는 그 전부터 아이디어가 있었고 44년 3월에 이제 이거를 거의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명이 이제 Forager, 포리저. 약탈자, Forager. 좋지 않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네요. 그렇죠. 근데 뭐 그만큼 강력한 의미죠. 사실 약탈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 약탈하느냐? 원래 여기가 일본 땅이었잖아요. 일본이 그 전에 점령했었잖아요. 일본이 이제 위임 네,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쟁 전부터 일본 땅이었던 곳이니까 아마 그런 좀 강력한 용어가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마리아나 제도의 이제 주요 섬인 사이판, 괌, 뭐 티니안 이 섬들을 이제 점령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기 시작한 거였다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만들기 시작하는 거다.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합의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루트가 여전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메가더하고 이 니미츠 사이에. 네, 여전히 갈등이 있어서 이제 메가더는 본인의 루트가 중요한 거죠. 남방으로 유기니에서 해서? 민다나오로 가는 왜 굳이 마리아나를 공격해? 야, 이런 마인드인 거고 해군 입장에서는 마리아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군은 많은 희생과 노력이 들어갈 필리핀을 계속 피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때 어니스트 킹이 누굴 끌어들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헨리 아놀드 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야, 여기 점령하면 너희 원하는 거 있잖아, 전략 폭격. B-19 써먹을 수 있어. 지금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잖아요. 공공기지들 네. 해가지고. 그래서 헨리 아놀드가 어니스트 킹을 편을 들고 이제 합참해서 마리아나를 반드시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장 알토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마리아나 쪽의 섬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942년 6월 미드웨이가 그랬던 것처럼 1944년 초 태평양 전쟁의 최대 화두는 마리아나 제도가 됐습니다. 일찍이 세계사에서 오르내릴 정도로 굉장히 요충지였다면서요, 여기가? 네, 여기가 사실 지도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왼쪽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오키나와나 남중국해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요충지에 있고 지금도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이 딱 중간에서 네. 이렇게. 근데 그 전에도 이 스페인 쪽에서 진출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멕시코를 먹은 다음에
멕시코에서 필리핀을 갈 때 중간에 기착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젤란이 이제 16세기 탐험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처음에 발견한 게 바로 이 마리아나 섬인데 사실 이게 스페인이 가는 데마다 박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섬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네. 그때만 해도 몇만 명이 살던 거기가 몇 년 지나서 이 원주민들이 한 1,000명 정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대부분 아마 전염병으로. 그리고서 이제 스페인이 이제 점령을 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 미국이 이제 필리핀에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면서 스페인한테 이기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여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미국한테 가지만 또 일부는 독일한테 이걸 팔아요. 거기를 독일이 샀는데 또 이 문제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하면서 독일이 졌잖아요. 일본한테 토해내야죠. 산둥성에서는 지면서 이게 일본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일본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한테 이거를 이제 맨데이트한다, 위임 통치한다 해가지고 그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 연맹에서 그거를 승인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본이 하는데 사실 여기는요 특징이 뭐냐면 일본의 일반 일본인들이 여기에 거주를 했어요. 이 지역에. 네. 이 지역에 일찍부터 거주를 하면서 여기다가 남영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근데 이 남양청이라는 게 이 남양 군도를 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이 기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청이라는 게 나중에 여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그룹을 또 만들어요. 근데 이 남양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여기가 이제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사탕수수를 비롯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는 큐슈 대학이 여기를 책임을 져요. 그래서 큐슈 대학이 제일 유명한 학과가 사실은 농과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농과대학이 사실 경성제국대학에 또 영향을 주고 이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데인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 이 지역을 해야만 이 일본 본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필리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장 전략적인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차지해야 되는 그런 섬이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근데 미국이 마리아나 제도를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 써가면서 점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본토에 폭격이 가능한 그 공군을 끌어들인 그 이유가 가장 큰 거죠. 예, 바로 B-29 폭격기죠. 이게 사실 1938년부터 미 국방부가 신형 폭격기 개발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량의 폭탄을 싣고 8,400km 이상을 날아가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시속 500km로 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프로젝트였냐면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 있죠. 원자폭탄 개발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가 20억 달러가 들었거든요. 이 신형 폭격기 프로젝트가 30억 달러가 들었거든요. 우와, 진짜? 예. 사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폭격기 최고 선진국은 미국이었어요. 소련이 한동안 못 따라갔어요. 한동안이 아니라 영영 못 따라갔죠. 네. 근데 이게 지지부진했어요.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진주만 이후에 급해, 빨리 해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설계 도면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뭐 모급도 만들고 뭐도 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 무조건 만들어서 조립해서 날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그러니까 설계 도면만 보고 생산 업체에 발주를 넣어서 부품 생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날려버리라고. 이게 다 구체화된 게 어디서 했냐? 미국의 보잉사에서 한 거예요. 보잉에서 보잉이 이걸로 컸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42년 9월에 첫 비행에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첫 비행이 성공하자마자 야 무조건 그냥 제식 B-29 바로 이름을 붙여주고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폭격기하고 이제 성능 비교를 해봤는데 B-17이 기존의 미 육군 항공대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폭격기거든요. B-17이 최대 폭장량이 7.8톤인데 B-29는 약 한 10톤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려 9,0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예요. 그 다음에 고도가 1만 미터였습니다. 이때 당시 고도 1만 미터면 웬만한 일본군 요격기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 아니에요? 우주 아니. 그 정도면은 그 퍼런 그 끝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게 또 획기적인 게 뭐냐면 그 전까지 B-17만 해도 우리가 영화 보면은 승무원들이 전부 다 막 털옷 입고 뭐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여압 장치를 완벽하게 해서요. 보통 이런 옷 입고도 근무가 가능해요. 정장을 입고 탔다고요? 아니 그냥 가벼운 군복 입고. 근데 이걸 일본군이 B-29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일본군 요격기가 어떻게든 쫓아갔거든요. 근데 일본군 요격기 조종사들이 B-29 승무원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네 상식에서는 두터운 방한복 입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평상복 입고 애들이 그래서 이때 일본이 착각을 해요. 미국도 지금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지금 폭격기 승무원들이 두꺼운 걸 입고 있어야 되는데 좀 저걸 입고 예.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야. 네, 그래서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걸 조종사 와서 보고하니까 수심에 쌓여있던 일본 군부에서 미국도 어려운 상태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보는 이러면서 것이. 자 해볼만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잉에서 이 B-29를 대량 생산하면서 나중에 보잉이 민간 여객기 회사로 크게 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어요. 인사한 복합.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하고 너무나도 잘 매칭이 되네. 많은 거 싣고 멀리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압 장치, 장거리 운항 능력 이런 게 모든 게 나와서 다행히 나중에 보잉의 그 747 여객기 시리즈로 가는 거죠. 자, 일본에서는 마리아나 해전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필리핀 해전이라고 부르는 이 또 한 번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에 묘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운명이 이렇게 참 쳇바퀴처럼 돌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사건입니다만은 이 마리아나제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팔라우에 연합함대가 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1943년 3월 말에 다시 미군 해군이 이 팔라우마저 탈탈 폭격을 해버립니다. 약 700대 항공기를 동원해갖고 그냥 완전 이곳에 일본군을 한 번 더 초토화시킵니다. 거의 항공단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고 그렇죠. 팔라우가 큰 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폭격을 받고 당연히 더 이상 이곳마저도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신제트 작전은 이거 뭐 다시 한번 어떻게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 되고 당장 이제 지휘부부터 피신을 해야 돼요. 이제 핵심 참모들이 모두 비행정편으로 필리핀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륙한 비행정이 착륙을 기다리는 필리핀의 기지에서는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혹시 그렇습니다. 뭐 혼자서 뭐 하신 거예요, 방금? 혼자 방금 뭐 하신 거죠? 제가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답해서 저 리액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최 박사님 마음 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그럴 때는 혹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답하면 안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혹시 한 번만 더 하시죠. 자, 그렇다면 혹시 뭐야? 마사카. 혁추정했나? 무슨 일이에요? 네, 이 고감 이네이치 장관과 참모들이 탄 비행기가 폭풍우에 휘말려서 그만 추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추락까지 해요? 잠깐만요. 근데 그때 일본군도 기상예보 하잖아요. 이 당시는 일본군이 기상예보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뭐 이 당시에 3월 달이었지만은 이 적도 가까운 이 지역에서는 열대 폭풍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사이클론 때문에 풍은 그걸 항상 갖다가 일본을 구해줬습니다. 그렇죠. 이걸 충분히 알지 못하고 폭풍을 향해서 돌진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비행장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난류가 발생을 해갖고 그걸 못 이기고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전원 사망. 사령장관이 탄 비행기는 추락해서 전원 사망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참모장이 탄 비행기는 불시착해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운이 있었던 것은 떨어진 지역이 바로 세부 옆이었어요. 세부로. 일본군 부대 10km 바깥에 떨어져 갖고 이 참모장은 우리 살았다.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설마 뭐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어 갖고 그냥 다들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그렇죠. 10km 정도면은 그래서, 뭐 막탄에서 세부 거리인데. 그렇죠. 이제 얘들이 좀 사정을 눈치챘으면은 빨리 이제 구원부대 출동시켜 갖고 우리 찾으러 오겠지라고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필리핀 원주민들이 여기 무슨 사고가 나는데 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네. 원주민들은 메가더랑 이 사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게릴라들도 필리핀 있고. 주민들이 딱 와서는 니들 뭐야 하더니 막 잡아갖고 얘들 해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다 끌려가서 야 그래도 혹시 얘들이 우리를 갖다가 가까운 일본군 부대로 좀 데려다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주민들은 싹 현지 게릴라에게 넘겨버립니다. 미군 편인. 네. 저는 원주민들이 와서 잡아서 싹 솥에 삶았어요.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았는데 솥에 삶았네. 해군의 사령관이 나 손대지 마 내 잠깐만 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본군 사령관 뭐 항상 뭐 니폰도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들 뭐 지금 두고 내린 상황이었죠. 이게 비행기에서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내리느라고 또 이제 당시에 비행기가 그냥 온전히 추락한 게 아니라 산 게 다행이었고. 네, 그렇죠. 막 이게 부서지면서 기름이 새어나와갖고 막 불 나는 상황에서 겨우 막 헤엄쳐서
목숨만 겨우 부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챙길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때 연합함대 넘버 2인 호쿠도메 시게도 참모장이 원주민에게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게릴라에게 넘어간 겁니다. 원장님, 근데 이 메가더가 필리핀에 굉장히 자기 지지 기반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게릴라 부대들은 전부 다 메가더와 어떤 협력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게릴라전을 했죠. 근데 사실 그때 게릴라들이 조직 수만 한 100개가 넘었고 인원이 한 30만 명이 넘었어요. 30만. 그러니까 필리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게릴라가 차지했던 영역이 한 70%. 그러니까 일본군은 자기 그 영역 밖으로 나가가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게릴라가 사실 거의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볼 여기서 정도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미국이 지금 게릴라한테 물자를 넘기려면 사실 그때 잠수함밖에 없었을 텐데 네. 30만이 넘는 물론 충실한 무장은 못 시켰겠지만 그럼에도 그 30만의 게릴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급을 해줬다는 건 미국의 보급 능력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급 민영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이 게릴라를 지지하죠. 일본군보다는. 일본군이 워낙 점령 정책이 계속 그렇게 악독하게 하다 보니까 게릴라들한테 지지를 하게 됐고 특히 이제 민다나오나 아니면 뭐 마시아스 같은 경우는 섬들 많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뭐 게릴라들이 활동한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가 필리핀에서 바탄 행진을 하면서 당시에 많은 네. 미군들이 네. 남아 있었어요, 필리핀에. 네.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행진을 겪고서 탈출한 병사들도 있었고 또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수많은 미국인들이 아직 본국으로 철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게릴라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협력을 해서 이들이 조직하는 교육하고. 코어가 됐죠. 일본군에게 항복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유존에 있는 미군 사령부지 나머지 섬들에 있는 미군은 항복 안 했어요. 끝까지 계속 남아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게릴라 조직을 네, 계속 조직도 구성할 하고 수 했던 있어요. 거고 특히 또 바탄 이야기가 나왔지만 죽은 사람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필리핀 게릴라 부대, 필리핀 입장으로서는 신의 바람으로 뜻밖의 대열을 잡게 되었고요. 이 게릴라들에게 넘버 2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넘버 2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오늘 말씀 못 드립니다. 미국이 사이판 공격을 개시합니다. 샤를 세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예. 만주에 있던 전차 부대를 끌고 와서 여기다 배치를 해요. 미군도 이 사이판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이 좁은 섬에다가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대군을 여기다가 상륙을 시켜요. 이 만주에서 급파된 이 전차 부대가 야간 습격을 감행합니다. 미군한테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히든 카드가 있다고?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 약 2년 뒤인 1944년 6월에 필리핀 해전. 리턴 매치네요. 육상 기지에서 출격하는 부대까지 생각을 하면은 일본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절대 국방이다 이거는.